이게 말이 돼요.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아들고 놀라서 소리치는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텍사스에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서 2년째 지내고 있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한국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국은 어떠냐, 미국이랑 비교해서 살만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한국 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그게 참 신기했어요. 미국은 수많은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남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주 질문을 받다 보니까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어떤지 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다른 점이 많은 두 나라니까 이야기할 게 참 많았죠. 아,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미국이라고 해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라서 저도 아는 건 제가 살았던 텍사스 주변 정도예요.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꽤나 보수적인 곳이에요. 미국 영화 중에 카우보이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 아시려나요?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부유한 주로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어요. 텍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한 거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미국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한국이 이토록 유명해진 지금까지도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았어요. 아직도 한국하면 북한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시아는 일본만 대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죠. 미국인인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말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인 줄 아는 오만함이 솔직히 있거든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세계 곳곳에 갈 기회가 있지 않았다면 미국과 내가 사는 텍사스가 제일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좀 오싹해지네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관심이 많고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외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TV 방송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한국 방송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나 한국 연예인들이 외국에 가서 체험한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방송되고 있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방송도 있었죠. 특히 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을 체험하면서 놀라는 내용은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적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웃기고 그립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데도 정말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을까 싶다니까요. 카페에 가면 주말이고 평일이고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었죠. 카공족이라고 하던가요? 아,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카페에서 자기 자리에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제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었으면 당장 물건이 사라질 테니 물건을 놔두고 자기 자리를 맡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 카공족이 생길 수 있었던 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한국인의 정직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카공족이 카페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문제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저는 대체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옆자리에서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본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습 영상을 보거나 노트에 필사를 하고 있기도 했고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배우며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미국 밖은커녕 자기가 살고 있는 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어만 알고 있으면 크게 불편할 일이 없으니까 외국어를 배우려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아요. 미국도 분명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는
우물안 개구리같이 편협한 사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볼 때도 미국 사람들은 자막을 선호하지 않아서 더빙이 아니면 외국 영화가 인기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었죠.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한국의 뛰어난 문화에 자극을 받으며 변화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정말 놀라고 있어요. 기생충 같은 한국의 영화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많은 미국 사람들이 봤고 1인치의 벽이 어느새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는 건 물론이고 댓글들을 봐도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도 미국에서 꽤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K-팝에 푹 빠져서 미국에서 하는 콘서트나 K-팝 이벤트에 참가하는 친구들도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국 지사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시아에 가는구나. 기모노 입고 닌자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일본이랑 착각하거나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같은 땅에 있다니 부러워 죽겠다 라는 반응이 많아지다니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토록 달라졌다고 제가 다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한국 음식점이 너무 인기라서 당황했어요. 한국 음식점이 모여있는 코리안타운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어떤 가게에 가도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코리안타운이 아니라 미국의 상점가나 쇼핑몰에 있는 한국식 컵밥집도 요즘 최고로 잘 나간다고 친구가 일부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미국에는 예전부터 한국계 이민자들도 많고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는 아니었는데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반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던 저는 미국에서 한국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놀라움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저도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로 아시아지만 생각보다 지내기 불편하진 않을 거라고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방문했던 한국은 제게 엄청난 쇼크를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나 청결한 공항철도를 보고 제가 어떻게 느꼈을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마트나 음식점에 24시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편의점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편리함과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미국에서는 일단 가게들이 다운타운이라고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도심까지 나가지 않으면 없었고 집 근처는 저녁 6시에서 7시만 되면 깜깜해져서 산책이나 조깅하러 나가는 것도 위험해요. 한국에서 미국인들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족끼리 집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맞긴 한데 사실 저녁이 되면 집에서 지내는 것 외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마트도 차로 20분 이상 이동하는 게 당연해서 미리 많이 사서 저장해두지 않으면 갑자기 먹을 게 떨어져서 굶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처럼 밤에 갑자기 출출해졌다고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야식에 디저트까지 사오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밤늦게까지 하는 가게들도 많고 길거리나 공원도 가로등이 밝게 비추어져서 한국의 밤거리는 너무나 안전해 보였어요. 공원에도 여자들끼리 조깅을 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산책을 즐기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종종 퇴근 후에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명한 타코스 집에서 타코스를 포장해서 청계천 공원에서 함께 먹고 도심 속을 산책하기도 했고요. 때때로 한강 주변의 달리기 코스를 함께 달리기도 했죠. 이런 시간에 안심하고 야외에서 밤 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값진 경험이구나라고 가슴이 찡해졌어요. 신나게 땀을 흘린 후 먹는 한강공원의 라면은 그토록 맛있을 수가 없었고요. 한강에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이 기계로 라면을 끓여 먹는 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저 말고도 라면을 먹으려고 온 듯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면 용기를 기계에 올려두면 기계가 알아서 적정량의 물을 담아주고 보글보글 끓여주기까지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다고 할까 너무나 맛있을 뿐이지만 처음 먹었을 때 한국 라면은 제 예상 이상으로 매웠어요. 매워서 혀가 얼얼했지만 꼬들꼬들한 면과 깊이가 있는 라면 국물은 정말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잔뜩 있으니 한국 사람들이 불금이다 불토다 하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는 정말 놀랍고 좋은 점이 잔뜩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뽑는 것이 있어요. 이건 진짜 미국 사람들한테도 큰 소리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한 달 지났을 때쯤의 일이에요. 그날도 저는 회사 동료들이랑 한강공원을 달렸어요. 한강의 밤바람을 느끼며 기분 좋은 땀을 흘리고 나니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운동 후에 먹는 치킨과 맥주는 이 맛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갑자기 이빨에 알싸한 통증을 느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도 때때로 이런 아픔을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일이 바쁘기도 했고 좀처럼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 분들은 겨우 치과에 가는 거 가지고 참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명을 해보자면 미국에서 병원 한 번 가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병원 예약 시간을 잡는 거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한 달 아무리 짧게 잡아도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설보험에 들어있어서 그나마 부담이 적은 편이었지만 미국에서는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간단한 의료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전에 텍사스의 한 남성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5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청구됐다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죠.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나마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 보험이 적용돼서 15,000달러 정도로 낮아졌는데 코로나 검사하고 2천만 원이라뇨? 아무리 비상식적인 미국의 의료비에 무뎌진 미국인들이라고 해도 경악할 비용이었어요. 그러니 치과 검진이라고 해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게 미국인들이 병원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엑스레이나 스케일링 같은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씩 해서 그냥 검진 몇 번 하는 것만으로 몇백만 원은 사라집니다. 사실 지금 아픈 부위가 예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부위였어요. 그때도 검사부터 치료까지 1,0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또 아파지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찌푸린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 동료가 이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빨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얼른 치과에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 예약을 못했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듯 회사 근처에 치과도 찾아주고 카카오톡으로 예약까지 해주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멀뚱멀뚱할 뿐이었죠. 아무튼 점심시간에 치과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선생님이 제게 이빨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료가 일부러 영어 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예약해 준 건지 의사 선생님께서 유창한 영어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안심이 되고 내용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전에 충치를 치료하고 씌운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쉽게 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잇몸이 많이 부어 있다고 하셨어요. 씌운 부분을 떼어내고 치료 후에 조정을 해서 다시 씌워야 할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잇몸이 많이 부어 있으니 전체적으로 스케일링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 머릿속은 돈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며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도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치료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스케일링은 내일이나 다음 주나 시간 날 때 얼른 하자고 하시는데 몇 주일 걸리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충격으로 입이 떡 벌어졌죠. 미국에서 치료할 때는 이빨 하나 충치 치료하는데 검사부터 한 달 가까이 걸렸었으니 제가 놀랄만도 하지요. 치료는 빠르게 끝났고 제 아픔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엑스레이 비용이랑 치료비를 합해서 3만 원도 안 됐어요. 다음에 할 스케일링도 2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제가 미국에서 보험 적용 다 받고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던 게 다 모였던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치과에 갔다 온 후에 저는 흥분해서 회사 동료에게 대체 한국 치과 비용이 왜 이렇게 싼 건지 혹시 나중에 따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한국인 동료는 한국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다 그 정도 가격이고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충치 치료를 할 경우에는 따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도 말해줬어요. 전 충격으로 온몸이 떨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제도라고 들었어요. 미국은 공적보험은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약간 있는 정도고 대부분은 비싸더라도 할 수 없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구의 15%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WHO도 미국의 의료제도가 가장 비싼데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죠.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이 의료에 크게 소비하는데 유아 사망과 수명이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뒤처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개인 파산의 62%는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파산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메디케어라고 중얼거려서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화제가 된 장면 아시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업적 중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약값을 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약 가격도 정말 비싸거든요. 진료비가 비싸니까 웬만한 병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약마저도 비싼 거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인 인슐린 같은 경우도 제약회사들끼리 담합해서 비싼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처방을 받아도 약값이 비싸서 처방약을 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명에 관련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건지 한탄스러울 뿐이에요. 제가 계속 미국에만 살았다면 이런 현실도 모르고 그냥 참고 살았을 텐데 이미 한국을 알아버렸는데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은 회사 발령으로 와 있는 거라 제게 선택권은 없지만 언젠가 진짜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노력을 해둬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네요.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 생활의 감상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국 생활에 푹 빠져서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